대한민국 국방부 심장부, 그 고요한 로비를 찢어버린 날카로운 파열음. 고개가 90도로 꺾인 여군 하사를 향해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어디서 배워 처먹은 눈깔이야 그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사의 베레모를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지근지근 밟아 으깨버립니다. 이 모자 당장 벗겨줄까? 내 남편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거 당장 길바닥에서 빌어먹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이 버러지 같은 게. 그 오만한 장군의 아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버러지 같은 하사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통솔하는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의 단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오늘의 사이다 이야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둠과 날 선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청사 내부는 대낮처럼 환했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 광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고 그 위로 전투와 굽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헌병대 소속 이하은 하사는 로비 중앙 검색대 앞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임관 2년 차. 24살의 그녀는 또래들이 겪는 사회 초년생의 설렘 대신 화약 냄새와 규율이 지배하는 세계를 택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베레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앞두고 비상근무가 이어진 지 벌써 2주째였다. 오늘 이곳은 평소보다 더욱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날이다. 일명 별들의 전쟁. 육해 공군의 내로라 하는 장성들이 집결하는 날이면 헌병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로비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예민했다. 오전 9시 30분. 회의 시작을 30분 앞두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판을 단 차량들이 도열하고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하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방문객들의 신분증, 비표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손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육중한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비켜. 다들 뭐 하는 거야? 로비의 정적을 찢는 히스테릭한 외침이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육군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의 아내 최미자였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트렌치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그녀 뒤로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모님 잠시만요. 절차를 밟으셔야. 수행비서가 말렸지만 최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귀빈실 쪽으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직진했다. 짙은 샤넬 향수 냄새가 군인들의 땀 냄새와 섞이며 묘한 불쾌감을 조성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미자의 앞을 가로막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정지. 죄송합니다만 방문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미자가 멈춰섰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콧등 아래로 내리며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눈빛이었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오라고 가라고 하는 거니? 규정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청사 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전 발급된 비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단호했다. 최미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게 미쳤나? 야, 너 내 얼굴 몰라? 박성훈 장군 와이프야, 나. 내 남편이 여기서 회의한다고 해서 왔는데 감히 어디 하사 따위가 길을 막아? 최미자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로비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과 다른 부사관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장군의 부인. 그들은 군대라는 계급 사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때로는 장군 본인보다 더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였다. 건드려봤자 득될 게 없는 존재.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모님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군사보안 시설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기가 막혀서. 너 이름이 뭐야? 소속 어디야? 당장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같은 거 영창 보내버릴 거야.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니? 최미자가 삿대질하며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은은 숨이 막힐 듯한 향수 냄새와 최미자의 침 튀기는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 짝. 파열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쳤다. 하은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더니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대령도 커피를 마시던 소령도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최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못 배워 처먹은 게.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 숨도 못 쉴 텐데.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찰나 최미자의 손이 다시 뻗어왔다. 이번에는 하은의 머리 위에 씌워진 베레모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딴 모자 쓰고 있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최미자는 베레모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하은의 베레모를 지시겼다. 검은 베레모 위로 흙먼지가 묻었다. 군인의 명예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하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손을 올리지 않았다. 군인은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군인 정신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사 현관 앞에 칠흑처럼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번호판 대신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4개가 박힌 성판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대한민국 국방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이태준 대장이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목 같은 단단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는 4개의 별이 박혀 있었지만 그 계급장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그가 뿜어내는 기운이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천 명의 부하를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야전 지휘관 특유의 살기와 고독함이 뒤섞인 아우라. 이태준의 뒤로 헌병대장과 전속부관들이 황급히 따랐지만 이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로비 중앙, 묘한 정적 속에 대치하고 있는 두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명은 악을 쓰고 있는 중년 여성,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뺨이 부어오른 채 짓밟힌 베레모를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하사. 또각, 또각. 이태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중력이 몇 배는 더 강해진 듯한 압박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벽에 붙어 차려 자세를 취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침묵. 최미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별 4개.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오히려 합참의장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거라 착각했다. 어머 의장님, 세상에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최미자는 짐짓 피해자인 척 표정을 바꾸며 이태준에게 다가갔다. 군 기강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일개 하사 따위가 장군 부인을 막아서고 행패를 부립니까? 제가 남편 얼굴 봐서 참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최미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하은의 앞에 멈춰 섰다. 하은은 눈앞에 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아닌 상관이었다. 하은은 터진 입술을 앙다물고 거수 경례를 올리려 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태준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사령관이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혀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베레모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그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뚫고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이태준은 하은의 머리 위에 베레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정하게 씌워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하은의 부어오른 뺨 근처를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다. 많이 아팠겠구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 아닙니다.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패배하는 것이다. 그래. 훌륭했다. 물러서지 않았구나. 이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미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딸을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군을 섬멸하기 직전의 포병대 지휘관처럼 차갑고 파괴적인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방금 내 부하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미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네. 아니. 의장님. 부하라니요. 그냥 하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박성훈 장군 처입니다. 저희 남편이랑 동기시잖아요. 압니다. 박성훈 준장의 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민간인이 군사보안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 중인 헌병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까? 그것도 장군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융통성 없이 굴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여보.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회의 참석차 올라가려던 박성훈 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안색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의장님, 제 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당장 사과드려. 박 준장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고개를 숙였다. 이태준은 박 준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박성훈 준장. 예. 의장님. 자네 아내가 방금 뺨을 때리고 군화를 짓밟은 저 하사가 누군지 아나? 박 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하은을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어디서 본 듯도 했지만 기억에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이태준의 인매가 비틀렸다. 내 딸이다.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헉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최미자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고 박성훈 준장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 하사 이하은이다. 감히 민간인이 장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한 군복에 손을 대? 이태준은 옆에 대기하던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예. 의장님. 현 시간부로 1군단 참모장 박성훈 준장을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저 민간인은 초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라. 일체의 관용도 예외도 없다. 군법과 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절차대로 처리한다. 실시. 실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미자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야. 박성훈. 뭐 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최미자의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박성훈 준장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아내의 손찌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태준 의장의 서슬 퍼런 칼날은 정확하고 잔인했다. 박성훈 준장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미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은 합참 로비 사건이라 불리며 군 내부 인트라넷을 타고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환호했다. 썩어 빠진 권위의식을 박살낸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남겨진 하은의 상황은 달랐다. 그녀가 합참의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어려워했고 선임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업무에서 배제했다. 야, 쟤가 걔야? 의장님 딸? 어쩐지. 하사가 장군 마누라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 믿는 구석이 있었네. 우린 이제 제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우리도 옷 벗는 거 아냐? 식당에 가도 그녀 주변 자리는 모세의 기적처럼 텅 비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하은의 가슴에 꽂혔다. 낙하산 공주님 아빠 찬스.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하은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려던 그녀의 모든 노력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권력자의 딸이 부리는 유희쯤으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고급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넷이 둘러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내 최대 사조직 청수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정점에는 국군방첩사령관 최무성 중장이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박성훈 준장이 날아갔다는 소식에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이태준이 감히 내 팔다리를 잘라? 박성훈 준장은 단순히 최무성의 후배가 아니었다. 그는 청수회가 관리하는 군납 비리 자금의 중간 관리책이었다. 그의 해임은 곧 청수회의 자금줄 하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고 감찰 과정에서 장부가 털릴 위험까지 있었다. 사령관님,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태준 의장,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감찰실 인원을 2배로 늘렸답니다. 정보처장이 불안한 듯 말했다. 최무성은 핏발선 눈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노려보았다. 이태준이 칼을 뽑았다 이거지. 깨끗한 척,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찌딸년 건드렸다고 눈이 뒤집혀서 설쳐? 최무성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는 손끝에서 사리가 피어올랐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참에 우리도 판을 엎어야 해.
어차피 내년 인사 때 이태준이 우리 라인 다 쳐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선빵을 날려야 산다. 방법이 있습니까? 의장님은 워낙 꼬투리 잡힐 게 없는 분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최무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명 영린. 이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다. 그 딸년 이하은을 타깃으로 삼아. 아비가 딸 때문에 권력을 남용해서 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작해. 그리고 최무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20년 전 이태준이 사단장 시절 추진했던 통신장비 사업. 그거 다시 꺼내. 그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사장, 지금 감방에 있지? 걔한테 딜을 쳐. 이태준한테 뇌물 줬다고 불면 가석방 힘써주겠다고. 어둠 속에서 모이는 끝났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군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음모의 서막이었다. 반격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최무성 중장이 움직인 지 불과 사흘 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터졌다. 단독 합참의장 딸의 갑질? 목격자들 피해자는 억울하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았다. 하은이 평소에도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임을 암시하며 선임들에게 하대했고 사건 당일에도 최미자에게 규정을 빌미로 일부러 모욕을 주었다는 익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 하사님요? 평소에도 뻣뻣하기로 유명했죠. 뒤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날 사모님이 화나신 것도 하사가 비웃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익명의 부대 관계자 A. 거짓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열광했다. 청수회가 고용한 댓글 조작팀이 투입되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요즘 여군들 무섭네. 아빠 백 믿고 설치는 거였어? 장군 부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하사 태도도 문제 있었네. 이태준 의장, 딸 교육부터 다시 시켜라.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정의로운 의장은 딸 바보 아빠의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태준 의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하은은 텅 빈 생활관 침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망막을 찔렀다. 억울함에 숨이 막혔다.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누구보다 군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군인 신분인 그녀가 언론에 직접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부대 내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 하사, 너 당분간 외출 외박 금지야. 부대 밖이 시끄러우니까 쥐 죽은 듯이 있어.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점호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관물대를 뒤엎으며 트집을 잡았다. 합참의장 딸이면 관물대 정리 안 해도 되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흐트러진 군복을 다시 개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 우는 건 인정하는 꼴이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버지는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화상회의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내 딸의 명예를 떠나 이것은 군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익명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고 군을 분열시키는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 감찰실은 이번 정보 유출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 하지만 적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꼬리를 자르는데 도가 튼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고 치명적인 함정을 이미 파놓고 있었다.
최무성 중장은 마침내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충격 이태준 합참의장, 20년 전 통신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포착. 메인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나왔다. 당시 이태준 사단장님이 특정 업체 장비를 선정하라고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사과 상자에 담긴 현금을 받으셨고요. 조작된 차명 계좌 내역과 위조된 장부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된 탓에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청수회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치명타였다. 청렴과 강직의 상징이었던 이태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국방부는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태준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사에 사실상 가택 연금된 이태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적들은 자신의 목을 노리고 때로 덤벼들고 있었다. 그는 결백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너무나 완벽했다. 한편 하은에게도 마수가 뻗쳤다. 부대 주임원사가 늦은 밤 그녀를 호출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는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며 하은을 위로했다. 이 하사 많이 힘들지? 아버님 일도 그렇고. 뉴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하은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주임원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래, 나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진실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너를 아끼는 마음에 조언 하나만 할게. 주임원사의 눈빛이 은밀하게 변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라. 그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과잉 대응했다고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해. 그리고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과하게 처벌하신 거라고 인터뷰 한 번만 해라.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였다. 하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를 구명해주면 이태준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는 청수회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믿었던 주임원사마저 저들의 편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융통성 없게 굴지 마. 이 답답한 친구야. 주임원사가 돌변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커피가 쏟아졌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아버지가 감옥 가게 생겼어. 내가 희생하면 아버지는 살 수 있다고. 딸이 돼서 아버지가 수갑 차는 꼴을 보고 싶어? 내가 눈 딱 감고 총대 매면 너 장기 복무도 보장해주고 나중에 좋은 보직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 제 아버지는 비겁하게 살아남는 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 군복에 부끄러운 짓은 죽어도 못합니다. 하은은 경례도 없이 주임원 사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주임원사의 욕설이 들려왔다. 저 독한 년.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부대 안에도 밖에도 믿을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전쟁이었다.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태준 의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뒤. 그것은 사실상 이태준의 처형식이 될 것이 뻔했다. 하은은 주말 외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훈련병 시절 임관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주는 무게였을 것이다. 그날 밤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불침번 근무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하사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면회? 지금 이 시간에? 면회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이 아닌 허름한 점퍼 차림,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는 자신을 정보사령부 소속 김대위라고 소개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는 분이 아닌데. 김대위는 주위를 경계하더니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의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따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지금 의장님은 외부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비밀리에 빼온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의장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김대위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찔렀다.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몰래 반입했던 태블릿 PC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의 근엄한 모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하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놈들의 함정에 빠져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미안하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짐만 되는구나. 하지만 믿어다오. 아비는 결백하다. 나는 놈들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청수해. 그들이 군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증거를 거의 다 모았었다. 하지만 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구나. 내 서재 벽에 걸린 족자 뒤에 비밀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놈들의 자금줄과 비리 내역이 담긴 수첩이 있다. 그걸 찾아야 한다. 하지만 화면 속의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다. 아니다. 잊어라. 너무 위험하다. 그 수첩을 찾는 순간 놈들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하은아, 그냥 군복 벗고 평범하게 살아라. 아비 혼자 짊어지고 가마. 부디 몸 조심해라.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은 뚝 끊겼다. 하은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안전을 걱정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평범하게 살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가고 비리 군인으로 낙인 찍히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은의 눈물이 말라가고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다. 찾아야 해. 그 수첩. 하지만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태준의 본가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집 주위에는 기자들과 청수회가 심어놓은 감시원들이 깔려있을 게 분명했다. 그때 하은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한 서재 비밀 금고.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분이었다. 진짜 중요한 물건을 집에만 두셨을 리가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낚시를 갈 때마다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하은아, 가장 중요한 건 물 흐르는 곳에 둬야 한단다. 그래야 썩지 않지.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낚시터. 아버지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낚시터의 3번 좌대.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야. 진짜는 거기에 있어.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그녀는 결심했다. 휴가 신청 따위는 의미 없었다. 그녀는 관물대에서 야전 상의를 꺼내 입고 군용 나이프를 챙겼다. 이것은 타령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 군을 구하기 위한 단독 침투 작전. 그녀는 생활관 창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2층 높이에서 착지한 그녀는 그림자처럼 위병소 사각지대를 향해 달렸다. 포천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는 하은의 체온을 급격히 뺏어갔지만 동시에 그녀의 기척을 숨겨주는 훌륭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하은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택시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청수회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은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보고는 10분 만에 최무성 중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즉시 사냥개들을 풀었다. 공식적인 헌병대가 아닌 그가 뒤를 봐주는 민간 군사기업 출신의 해결사들이었다. 죽여도 좋다. 물건만 가져와. 최무성의 명령은 간결했다. 새벽 4시. 산정호수 낚시터는 물 안개에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은은 젖은 낙엽을 밟으며 3번 좌대로 접근했다.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좌대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아버지의 담배 냄새와 떡밥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은은 바닥에 깔린 장판을 걷어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벽을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디지? 분명히 여긴데.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에 머물렀다. 너무 낡아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법한 가방. 하은은 가방의 바닥 깔창을 칼로 찢었다. 툭. 무언가 떨어졌다.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수첩과 구형 보이스 레코더였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찾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하은의 훈련된 귀는 놓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4명이었다. 이 하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하은은 수첩을 품 안 깊숙이 넣고 낚시 의자의 쇠파이프 다리를 분리해 손에 쥐었다. 한 손에는 군용 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좌대 문이 벌컥 열렸다. 번개가 치며 사내들의 실루엣을 비췄다. 건장한 체격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 잡아. 선두에 선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하은은 몸을 낮춰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하은은 쇠파이프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좁은 좌대 안보다 밖이 유리했다. 2년이. 나머지 3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빗속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하은은 특공무술 2단, 태권도 3단의 유단자였지만 상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용병들이었다. 야구 방망이가 하은의 어깨를 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흙탕에 구르며 상대의 눈에 흙을 뿌리고 급소를 노려 공격했다. 한 놈의 팔을 꺾어 물속으로 쳐박고 다른 놈의 허벅지를 나이프로 그었다. 으악! 피와 빗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하은의 얼굴도 찢어져 피가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놈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키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산을 넘어온 하은은 인적 드문 국도변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휴대전화는 추적될까봐 이미 산속에 버린 뒤였다.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는 손이 덜덜 떨렸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군 내부는 이미 썩어 있었다.
헌병대에 신고해봤자 청수의 놈들에게 넘겨질 뿐이다. 경찰? 그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석 변호사. 그는 아버지의 옛 부관이었고 군 비리의 환멸을 느껴 전역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대쪽 같은 놈이라고 칭찬했던 사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강 변호사님. 저 하은입니다. 이태준 의장 딸.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어디니? 괜찮은 거니? 증거를 찾았습니다. 놈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강 변호사는 즉시 자신의 차를 몰고 하은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하은을 보고 경악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경기도 양평의 외딴 별장. 하은은 응급처치를 받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강 변호사와 함께 수첩과 녹음기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20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진급 비리, 무기 도입 리베이트, 군용지 불법 매각 등 청수회의 범죄 기록이 날짜와 금액 관련된 장성들의 실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최무성 중장이 부하들에게 이태준 의장을 모함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계좌 조작하고 언론에 돈 좀 뿌려. 어차피 개돼지들은 뉴스 나오는 대로 믿게 돼 있어. 강 변호사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의장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당장 언론에 터뜨리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론도 못 믿습니다. 놈들이 이미 언론사 윗선을 다 매수했을 겁니다.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묻히거나 오히려 조작된 증거라고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하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가장 확실한 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놈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곳. 설마. 내일 국회 청문회입니다.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위험해. 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청문회장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장에서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사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강 변호사는 하은의 눈에서 이태준 의장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내가 널 호위하마. 내 목숨을 걸고.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증인석에 앉은 이태준 의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를 먹잇감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몰아세웠다. 증인,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하실 겁니까?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최무성 중장은 참고인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늘로 이태준은 끝이다. 그때였다. 회의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들어오면 안 돼. 국회 경위들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카메라가 입구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여군 하사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하은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강민석 변호사와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처럼 서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이하은 하사? 의장님 딸 아니야? 장내가 술렁거렸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하은은 경위들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아버지 이태준의 앞을 지나 증언대로 향했다.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하은아. 하은은 증언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이태준 대장의 결백과 군 내부에 기생하는 범죄 집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끌어내. 최무성 중장과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이 소리쳤다. 경위들이 달려들었지만 강 변호사가 온몸으로 막아섰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은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이크에 갖다 댔다. 이태준 그 새끼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최무성 중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국회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무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최무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수첩에는 청수회라 불리는 사조직의 지난 20년간의 범죄 행각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청탁, 방산 비리,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여기 계신 최무성 중장님이 그 설계자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태준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용감하고 강인한 전우였다. 반전은 극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하은이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국회는 즉시 긴급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검찰은 국회 경위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최무성 중장을 체포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무성은 끌려나가며 추악하게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청수회 소속 장성 12명, 영관급 장교 4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박성훈 준장과 최미자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 숙청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이태준 대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들은 그를 진정한 참군인이라 칭송했다. 그는 복귀하여 군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청수회의 잔당까지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약속대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계룡대 대연병장. 이태준 대장의 전역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이태준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나는 오늘부로 정든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나의 군인 정신은 영원히 조국과 함께할 것이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어떤 특권도 권위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후배 장병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오직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걷길 바란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태준은 단상을 내려와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했다. 사열대 끝자락.
그곳에 헌병 중사 계급장을 단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장님의 딸이 아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 전설의 하사라고 불렀다. 이태준이 하은의 앞에 멈춰 섰다. 두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대화가 통했다. 충성. 하은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태준이 답례했다. 그리고 그는 규정을 어기고 두 팔을 벌려 하은을 꽉 껴안았다.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내 최고의 전우여.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이태준이 떠나는 차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다시 한번 옴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시작이었다. 군대는 여전히 춥고 힘들고 때로는 부조리한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입은 군복의 무게라는 것을.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마리 매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오랜만에 손주의 면회를 간 평범해 보이는 70대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손주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 손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진우. 할머니 오셨으면 융통성 있게 딱딱. 카드 안 나오냐? 우리 담배랑 소세지 좀 먹게 지갑 좀 열라고 해라. 심지어 손주의 선임병이라는 자들은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탕수육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대놓고 금품을 갈취합니다. 항의하는 할머니에게 돌아온 건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담당 장교의 헌병을 부르겠다는 협박뿐이었죠. 할머니, 군대 돌아가는 거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손주 병신 만들기 싫으면. 그 순간 현역 시절 독사라 불리며 육군 본부를 호령했던 예비역 중장 최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기 버튼을 누른 곳은 다름 아닌 제21보병사 단장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나 최명숙이다. 정광호 소장, 지금 당장 튀어와.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백두산 부대의 최후, 그리고 사이다 넘치는 참교육 현장.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낡은 2층 양옥집.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가웠다. 최명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70대 중반의 나이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울이 왔음을 알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이불에 각을 맞췄다. 현역 시절부터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신 뒤 옷방으로 향했다. 옷장 한쪽에는 비닐에 쌓인 정복이 걸려 있었다. 어깨 견장에 박힌 3개의 은색별. 육군 중장. 그것은 그녀의 찬란했던 과거이자 평생을 바친 훈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선택한 옷은 정복이 아니었다. 짙은 회색의 모직 코트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굽이 낮은 편한 단화였다. 오늘은 하나뿐인 손자 이진우 이병을 면회하러 가는 날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고로 아들 부부마저 떠나보낸 후 진우는 명숙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금지용엽 키운 손자가 입대한 지 벌써 4개월. 자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백두산 부대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숙은 덤덤하게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밤잠을 설쳤다. 양구의 겨울이 최전방의 무게가 얼마나 혹독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명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평범한 할머니. 거리에서 마주치면 누구도 그녀가 한때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육군본부 작전회의를 주재했던 장군이었음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손주에게 줄 용돈이 든 봉투를 챙겨 현관을 나섰다. 음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요즘 군대는 외부 음식 반입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괜히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다. 가서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사 먹일 생각이었다. 동서울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군인들과 면회객들로 붐볐다. 휴가를 복귀하는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면회 가는 가족들의 표정은 설렘과 걱정이 반반 섞여 있었다. 명숙은 양구행 시외버스 표를 끊고 차에 올랐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춘천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은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칼바람에 흔들렸다. 명숙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지난주 진우와의 통화를 떠올렸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목소리가 왜 그러니? 감기 걸렸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선임들도 다 잘해주세요. 그래.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게 하고. 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가야지. 꼭 오세요. 평소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던 아이였다. 그런 진우가 말끝을 흐리며 꼭 오라고 했을 때 명숙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수십 년간 병사들을 지휘해온 직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리광이 아니라 구조신호였다.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국토정 중앙 양구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거리는 한산했고 오가는 것은 대부분 군용 차량이나 군인들이었다. 명숙은 택시를 잡아탔다. 65연대 면회소로 가주세요. 아이고 백두산 부대 가시네요. 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손주 보러 가시나 봐요? 택시기사의 너스레에 명숙은 엷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대 가고 첫 면회입니다. 거기 훈련 빡세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요새 군대 좋아져서 옛날 같지 않아요. 구타도 없고 핸드폰도 쓰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는 굽이진 산길을 달려 위병소 앞 면회장 주차장에 멈췄다. 백두회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면회소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명숙은 위병소 정문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철문, 총을 맨 초병들의 경직된 자세. 현역 시절 차가 지나갈 때마다 충성. 소리가 산을 울리도록 들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방문객일 뿐이었다. 면회 접수처는 붐볐다. 명숙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성명 최명숙 관계 조모 면회 대상 3대대 구중대 이병 이진우. 접수병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전산을 확인했다. 이진우 이병.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송하겠습니다. 명숙은 면회장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주말이라 그런지 면회장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웠다. 삼겹살 굽는 냄새, 끓인 라면 냄새,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다. 그녀는 코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자세로 앉아 입구를 응시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방송이 나오면 뛰어나오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숙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15분. 접수한 지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접수처로 갔다. 여보게. 아까 신청한 이진우 이병 아직 소식이 없나? 접수병이 귀찮다는 듯 모니터를 흘깃 보았다. 중대에 연락 넣었습니다. 작업 중이거나 준비 중일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주말이라 행정반이 바쁩니다. 병사의 태도는 사무적이다 못해 퉁명스러웠다. 명숙은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기다림은 군인의 기본 소양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면회장 유리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진우였다. 하지만 명숙은 손을 들어 반가움을 표시하려던 찰나 동작을 멈췄다. 손주의 상태가 이상했다. 한 달 전 수료식 때만 해도 딱 벌어져 있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눈빛. 항상 총기 넘치던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얼굴은 까칠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진우야. 명숙이 조용히 불렀다. 진우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를 발견한 그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오래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그게 중대에서 청소 마무리가 좀 늦어져서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었다. 명숙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찼다. 그리고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소매 끝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상처였다. 손이 왜 이래? 다쳤니? 진우가 황급히 손을 뺐다. 아니에요. 그냥 훈련받다가 좀 부딪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명숙은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다그쳐봐야 아이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을까?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던데. 명숙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기는 됐고. 그냥 쟁반짜장이나 하나 먹어요. 저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면회장 내 중식당 코너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음식이 나왔지만 진우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자꾸만 식당 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진우야. 할미 봐라. 명숙이 나지막이 불렀다. 진우가 젓가락을 멈추고 명숙을 보았다. 무슨 일 있지? 할미가 군 생활 오래 해서 안다. 훈련 힘든 거랑 사람 힘든 거랑은 얼굴 때깔부터가 달라. 누가 괴롭히니?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요즘 군대가 어떤 세상인데. 진우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명숙은 식탁 아래로 진우의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였다. 야, 이진우. 너 여기 있었냐? 걸걸한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명숙이 고개를 돌리니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병사 2명이 서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병장과 상병이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사내의 이름표에는 황인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다. 충성. 식사 중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다. 과도한 군기, 아니 공포였다. 황인성 병장은 진우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명숙을 훑어보았다. 눈빛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 할머니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던진 인사였다. 명숙은 앉은 채로 그들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내 손주 선임들인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진우 사수입니다. 이 녀석이 워낙 일을 못해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느라 아주 죽겠습니다. 황 병장이 킬킬거렸다. 옆에 있던 상병도 거들었다. 진우야, 너 아까 청소 제대로 안 해놓고 나왔더라. 김 병장님이 찾으시던데. 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복귀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황 병장은 식탁 위에 놓인 탕수육 접시를 보더니 젓가락도 없이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오, 탕수육 맛있네. 야, 진우야. 우리 지금 PX 가는 길인데 지갑을 두고 왔다. 너 카드 좀 빌려줘라. 담배랑 냉동 좀 사게. 아, 제 카드는 지금 생활관 관물대에. 아이씨, 진짜. 야, 그럼 할머니한테 좀 달라고 해. 할머니, 손주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셔야죠. 저희가 얘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황 병장이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다. 명백한 금품 갈취였다. 그것도 면회 온 가족 앞에서. 이 정도면 부대 내에서 이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우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명숙은 탕수육을 씹고 있는 황 병장의 입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했나? 네, 그런데요. 군인 복무규율에 후임병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나? 명숙의 말투가 바뀌었다. 부드러운 할머니의 어조가 아닌 딱딱하고 건조한 지휘관의 어조였다. 황 병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할머니 지금 훈계하세요? 아, 재수없게 진짜. 야, 이진우. 너네 할머니 꼰대냐? 죄송합니다. 황 병장님 제발. 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황 병장의 팔을 잡으려 했다. 황 병장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저녁 점호 끝나고 보자. 뒤졌다 진짜. 황 병장은 명숙을 노려보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할머니. 군대 돌아가는 거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손주 병신 만들기 싫으면. 가자. 두 병사는 낄낄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냥 주시지. 저 이제 진짜 죽었어요. 진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야. 넌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어라. 어디 가시게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마. 명숙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장 입구에 있는 면회객 안내 및 통제실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주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중위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있었다. 명찰에는 중위 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게 중위. 명숙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박중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면회 시간 연장은 안 됩니다. 방금 식당 쪽에서 병사들이 행패 부리는 거 봤나? 행패요? 아,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기 군대입니다, 어머니. 사회랑 달라요. 좀 거칠 수도 있죠. 박중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명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것이 현재 이 부대의 수준이었다. 병사 간의 부조리가 만연하고 간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상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장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게 장난인가? 자네는 장교로서 부하 관리를 그따위로 하나? 명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박중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이 할머니가 보자 하니까. 어머니, 민간인이시면 민간인답게 조용히 면회나 하다 가세요. 어디서 장교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입니까? 영업 방해로 헌병 부르기 전에 가세요. 명숙은 기가 찼다. 헌병을 부른다라.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으로 박민철 중위의 이름을 적었다. 박민철 중위. 자네 관등 성명 똑똑히 기억해두지. 참. 이름 적어서 뭐 하시게요? 국방부에 민원이라도 넣으시게? 넣으세요. 넣어. 별꼴을 다 보겠네. 박중희는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명숙은 수첩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전화기 좀 쓰지. 공중전화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군전화. 행정전화 말이야. 이 할머니가 진짜 노망나셨나? 보안상 민간인은 군 전화 사용 불가입니다. 규정 모르세요? 명숙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다. 현역 시절 자신의 전속부관이었던 후배. 지금은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으로 있는 김태영 장군의 번호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넘겨 21사단장실 직통 번호를 찾았다. 예비역 장성 모임 명부에서 저장해둔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통신보안 21사단장실 전속부관 대위 최경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절도 있는 목소리. 명숙은 숨을 고르고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예비역 육군 중장 최명숙이다. 정광호 사단장 있나? 옆에서 게임을 하던 박중희의 손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초라한 할머니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온 거지? 예비역. 중장? 3스타? 박중희가 멍하니 명숙을 쳐다보는 사이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자, 장군님? 최명숙 장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목소리 잊어버릴 만큼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정광호 받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지금 영내 대기 중이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충성. 잠시 후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21사단장 소장 정광호입니다. 최 차장님? 정말 차장님이십니까? 명숙이 육군 참모 차장 시절 정광호는 작전처의 영관장교였다. 그는 명숙의 깐깐하고 빈틈없는 업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정 소장. 오랜만이군. 예. 안 그래도 강원도 쪽 오시면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자네 사단 65연대 면회장에 와 있네. 손주놈 면회를 왔지. 아, 손주분이 저희 부대에 있었습니까?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의전 같은 거 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정 소장. 명숙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이 덜덜 떨기 시작한 박중희에게 고정되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손주가 선임병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자네 부하인 당직 장교는 그걸 보고도 나를 헌병 불러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더군.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백두산 부대의 기강인가? 수화기 너머에서 허파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흘렀다. 폭풍전야의 침묵이었다. 자네에게 딱 30분 주겠네. 65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 대동하고 면회장으로 오게. 조용히 오게. 사이렌 울리지 말고. 내 손주 겁먹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끊은 명숙은 박중희를 내려다보았다. 박중희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방금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을. 자네, 헌병 좋아하나 보군. 곧 보게 될 거야. 원 없이. 명숙은 핸드백을 고쳐 메고 진우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진우야. 짜장면 불겠다. 어서 먹자. 명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면회장의 공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백두회관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면회장의 시계 바늘이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불어 터진 짜장면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면발인지 모래알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단무지를 집어먹고 있었지만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할머니, 아까 행정반에 가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진짜 괜찮은데. 진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명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안부 전화 좀 했다. 밥이나 마저 먹어. 아니, 그 장교님이 아까 저를 보는 눈빛이.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면회장 밖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2대와 회색 스타렉스 1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경광등도 켜지 않았다. 하지만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번호판 대신 붙어있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의 성판. 사단장 1호차였다. 차량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내린 전속부관이 뒷문을 열었다. 정모를 쓴 중년의 장성이 내렸다. 제21보병 사단장 소장 정광호. 그 뒤를 이어 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급하게 뛰어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다만 군인 특유의 절도 있고 빠른 걸음으로 면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그 침묵의 행진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줬다. 면회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담배를 던지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사단장은 그들의 경례를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면회장 유리문이 열렸다. 딸랑 하는 맑은 풍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입구에 앉아있던 박민철 중위는 사단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박중희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정광호 소장은 박중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면회장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구석진 테이블, 회색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다. 정 소장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뒤따르는 참모들의 군화 발소리가 착착착하며 일정한 박자로 면회장 바닥을 울렸다. 소란스럽던 면회장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면회객들은 숟가락을 든 채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사단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사단장이 테이블 3부 앞에 멈춰섰다. 차렷. 정 소장의 나지막한 구령에 뒤따르던 참모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 충성.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참모들이 일제히 최명숙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각이 살아있는 완벽한 경례였다.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정 소장. 오랜만이군. 네. 안녕하셨습니까, 선배님. 정 소장이 예의를 갖춰 허리를 살짝 숙였다. 공적인 자리였다면 장군님 혹은 차장님이라 불렀겠지만 사복을 입은 은퇴 장성을 배려해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현역 시절 그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앉게. 면회장인데 너무 각 잡을 거 없어. 아닙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정 소장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 식은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명숙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호출이자 문책이라는 것을. 명숙은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진우를 가리켰다. 내 손주 녀석일세. 이진우 이병. 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추 충성. 이병 이진우. 정 소장은 진우를 잠시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 마른 체구. 사단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정 소장. 네. 내가 오늘 내 손주 밥 한 끼 먹이러 왔다가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네.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회장의 소음을 뚫고 참모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자네 부대 병장들이 면회객 앞에서 후임병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더군. 그리고 명숙의 시선이 입구에 서 있는 박민철 중위에게로 향했다. 저기 저 장교는 그걸 보고도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며 묵인했어. 내가 항의하니까 헌병을 불러 내쫓겠다고 하더군. 자네 헌병대장 데리고 왔지? 사단장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움찔했다. 네. 왔습니다. 잘 됐군. 저 장교가 헌병을 그렇게 찾았으니 소원대로 해주게. 직무유기와 품위유지 위반일세. 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철 중위를 노려보았다. 박중희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저 인원 지금 즉시 보직 해임하고 데려가. 조사실에 앉혀놔. 내가 복귀해서 직접 신문한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손짓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 2명이 들어와 박중희의 양팔을 잡았다. 박중희는 저항 한 번 못하고 끌려나갔다. 그리고 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병장.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했나? 그 친구도 좀 봐야겠네. 내 손주가 밥 먹는데 체할 뻔했거든. 황인성 병장은 PX에서 냉동 만두를 데워 먹고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 저녁 점호 시간에 이진우를 어떻게 괴롭힐지 구상하며 킬킬거렸다. 야, 이진우 그 새끼 할미 믿고 까부는 거 봤냐? 오늘 관물대 한번 엎자. 옆에 있던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그럴까요? 안 그래도 요새 좀 빠졌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흡연장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부사관들이 내렸다. 황 병장은 본능적으로 담배를 뒤로 숨겼다. 무슨 일입니까? 3대대 구중대 병장 황인성 맞나? 네, 맞습니다만. 긴급 체포다. 타라. 예? 체포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 황 병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거칠게 제 앞에 차에 태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황 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면회장 상황은 정리되었다. 정 소장은 명숙에게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선배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관사로 모시겠습니다. 식사라도. 아니, 됐네. 밥은 아까 먹다 말았어. 명숙은 손을 저었다. 그리고 진우의 어깨를 감쌌다. 정 소장, 부탁 하나만 하지. 말씀하십시오. 내 손주가 지내는 곳을 좀 보고 싶네. 밥은 밖에서 먹였으니 잠은 어디서 자는지 봐야 안심이 되지 않겠나? 정 소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간인, 그것도 외부인이 생활관 내부를 시찰하는 것은 보안 규정상 까다로운 일이었다. 선배님, 보안 구역이라 절차가. 자네 부대 보안이 내 손주 안전보다 중요한가? 아니면 보여주기 부끄러운 거라도 있나? 명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예비역 중장이다. 군사 기밀 취급 인가 등급으로 치면 현역 사단장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은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연대장 3대대 연락해서 생활관 개방하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명숙은 사단장의 차에 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봤던 그 길을 진우와 함께 헌병대 차량을 타고 올라가길 원했다. 진우야, 가자. 내가 사는 곳 좀 보자꾸나. 차량 행렬이 3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주말 오후의 나른함이 감돌던 대대 연병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갑작스러운 사단장과 헌병대의 방문에 대대장이 뛰어나왔다. 충성. 3대 대장 중령 김영수. 정 소장은 대대장의 경례를 무시하고 명숙을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오래된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계단을 오르는 동안 퀴퀴한 냄새가 났다.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묘하게 섞인 방향제 냄새. 명숙에게는 평생을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2층 복도 끝. 구중대 3소대 팻말이 보였다. 중대장이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문 열어. 사단장의 명령에 중대장이 생활관 문을 열었다. 생활관 내부는 깨끗했다. 침상 위에 모포는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돈이었다. 정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시설이 좀 낡긴 했어도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명숙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다. 침상 끝에 서서 진우를 불렀다. 내 자리가 어디냐? 여기. 끝번입니다. 진우가 문 쪽 가장자리, 소위 말하는 막내 자리를 가리켰다. 명숙은 진우의 관물대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짐이 이게 다냐? 네. 내가 사준 책들은? 로션은? 시계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명숙은 대답을 듣는 대신 바로 옆자리 관물대를 가리켰다. 이름표에는 병장 황인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열어. 장군님, 병사 개인 관물대는? 중대장이 끼어들려 하자 사단장이 눈빛으로 제지했다. 열어라. 중대장이 마스터키로 황 병장의 관물대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라 각종 잡동산이었다. 그 중에는 명숙이 진우에게 선물했던 고급 스킨로션 세트, 진우의 이름이 적힌 전공 서적, 그리고 전자시계가 있었다. 명백한 갈취의 증거였다. 하지만 명숙의 시선은 관물대 안쪽에 놓인 작은 녹색 수첩에 고정되었다. 저거 꺼내봐. 헌병대장이 수첩을 꺼내 명숙에게 건넸다. 명숙은 수첩을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10월 5일 이진우 암구호 미숙지 벌금 3만 원. 10월 7일 이진우 청소 불량 냉동 5개. 10월 12일 이진우 표정 관리 안 됨 주말 작업 독박. 총 미수금 45만 원. 그것은 벌점 장부였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억지 트집을 잡아 벌금을 매기고
돈이나 물품으로 상납받는 악질적인 악습.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금품 갈취의 기록이었다. 명숙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생활관을 채웠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사단장에게 건넸다. 정 소장. 네. 자네 부대는 병사들에게 사체 놀이를 가르치나? 이게 자네가 말한 강한 육군인가? 정 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었다. 그것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브리핑했던 부조리제로 부대의 실체는 후임병의 고열을 짜내는 착취의 현장이었다. 헌병대장. 정 소장이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 사단장님. 이 수첩에 적힌 놈들, 그리고 이 장부 만든 놈들. 싹 다 찾아내. 지금 당장. 구중대 전원 집합시켜. 생활관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구중대 병력 전원이 연병장이 아닌 중대 강당으로 집합했다. 주말 오후의 휴식은 끝났다.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단상에는 사단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명숙이 앉아 있었다. 진우는 명숙의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정광호 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평소처럼 훈시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라리 체념에 가까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나는 군복을 입은 것이 부끄럽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너희들은 전우가 아니다. 동료의 등을 쳐먹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하이에나들이다. 나는 오늘부로 이 쓰레기 같은 문화를 내 손으로 직접 치울 것이다. 사단장은 헌병대에게 지시했다. 중대장, 행보관 격리해. 소대장들도 휴대폰 반납시키고 대기시켜. 지금부터 이 부대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그리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이등병들의 눈, 불안에 떠는 상병들의 눈,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재수없게 걸렸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몇몇 병장들의 눈.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손주를 보러 왔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모두의 할머니로서 묻겠다. 힘든 거 안다. 춥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물이 되지는 마라. 명숙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너희가 괴롭히는 그 후임병이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고 손자다.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전역하고 사회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녀의 말은 호통보다 더 아프게 병사들의 가슴을 찔렀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병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해자들의 위선적인 눈물이 아니라 방관자로서 침묵했던 다수의 병사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명숙은 진우의 손을 잡고 강당을 나섰다. 가자. 할미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외출증 끊어달라고 했다. 할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썩은 건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밖으로 나오자 양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는 헌병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의 긴 밤이 시작된 것이다. 21사단 65연대 3대대의 밤은 길었다. 평소라면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 소등이 이루어졌을 시각이었지만 3대대 막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문마다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연병장에는 헌병대 차량의 붉은 경광등만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구중대 병력은 분리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들은 중대 행정반과 독서실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다목적 홀로, 나머지 병력은 생활관에 격리되었다. 헌병 수사관들은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얼굴로 노트북을 펴고 조사를 시작했다. 고함이나 강압적인 위협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사실 확인만이 오갔다. 황인성 병장. 본인 관물대에서 발견된 수첩에 대해 소명해. 수사관이 비닐팩에 담긴 녹색 수첩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황인성은 입술을 달달 떨며 눈동자를 굴렸다. 그건 그냥 애들끼리 장난으로 적은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난? 이진우 이병 외 12명의 진술서는 내용이 다른데? 수사관은 모니터를 돌려주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디지털 포렌식 영장 발부됐다. 내 휴대전화 지금 복원 중이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후임들 계좌에서 내 계좌로 혹은 내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거 다 나오면 공갈의 상습 도박 협박까지 추가되는 거 알지? 지금 불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만 증거 나오고 나서 불면 넌 육군교도소 직행이야. 육군교도소라는 단어에 황인성의 멘탈이 무너졌다. 사회에서의 교도소와 군 교도소는 무게감이 달랐다. 전과자가 되어 전역한다는 공포.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제가 다 쓴 거 아닙니다. 제 위 선임들도 그랬고. 저는 그냥 관행대로. 관행? 그 선임들 이름 다 돼. 한 놈도 빠짐없이. 옆방에서는 면회장 당직 장교였던 박민철 중위의 조사가 한창이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니,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병사들이 식당에서 좀 시끄럽게 굴길래 주의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 최 장군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셔서 조사를 맡은 헌병 수사과장이 혀를 찼다. 박중희, CCTV 다 확보했어. 최 장군님이 데스크로 와서 대화할 때 자네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계속 핸드폰에 있었어. 그 시간에 실행 중이던 모바일 게임 로그 기록까지 다 뜰 거야. 직무유기, 근무태만. 그리고 상관 모독까지. 자네 장교 맞나? RT 임관할 때 선서 안 했어? 박중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오늘따라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황인성의 자백을 시작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여죄가 드러났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구중대 내에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 으슥한 창고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구타, 후임병들의 월급을 갈취해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는 선임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떡고물을 받아먹은 부사관의 비위 사실까지. 백두산 부대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대장실. 최명숙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앞 탁자에는 식어 빠진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양구의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광호 사단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있었다. 그는 명숙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정중하게 서 있었다. 앉게. 정 소장. 편하게 서 있겠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그래. 자네가 서 있으면 내가 고개를 들어야 하잖아. 앉아. 그제야 정 소장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다. 보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 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명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정 소장, 자네 사단장 취임할 때 뭐라고 했나? 적이 두려워하는 부대, 국민이 신뢰하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네 부대 병사들은 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내 선임이 나를 얼마나 때릴까, 내 월급을 얼마나 뺏어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자네가 만든 부대야. 정 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휘관은 참 외로운 자리지. 보고는 쏟아지는데 정작 중요한 진실은 보고서 맨 밑바닥에 깔려 올라오지 않아. 의상 무양호 건전. 그 듣기 좋은 단어들에 취해 있으면 밑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못 맡게 돼. 명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의 뼈아픈 조언이었다. 내가 오늘 굳이 나선 건 내 손주놈 때문만은 아니네.
이대로 두면 자네가 죽어. 나중에 더 큰 사고 터져서 자네 군복 벗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악역 자처한 거야. 정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까마득한 대선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믿겠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하지. 말씀하십시오. 내 손주 이진우. 그리고 오늘 용기 내서 증언한 병사들. 이 부대에 계속 두면 안 돼. 아무리 자네가 보호한다고 해도 남은 잔당들이나 분위기라는 게 있어.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군 생활 못해. 네. 안 그래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와 협조하여 전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룡대로 보내게. 계룡대 말씀입니까? 육군본부 근무지원단. 내 집에서도 가깝고 거긴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못해. 내가 가끔 가서 밥이라도 먹이게.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양구의 산자락에도 희미하게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사단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의 결과는 혹독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주범인 황인성 병장과 악질적인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상병 2명은 군형법상 특수폭행, 공갈, 강용,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전역증 대신 수감 번호를 받고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재판정에서 황인성의 부모가 통곡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판사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방조했던 간부들에 대한 처분도 뒤따랐다. 당직 장교였던 박민철 중위는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고 현역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 조치되어 군문을 떠났다. 구중대장과 행보관 역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진급이 생명인 직업 군인에게 정직과 보직 해임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광호 사단장은 자리를 지켰다. 최명숙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의 실수로 유능한 장군을 잃지 말라고 탄원했기 때문이다. 대신 정 소장은 사단 전 병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인권 교육과 소원 수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사단장이 직접 이등병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소통의 날이 정례화되었다. 백두산 부대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진우 일병. 그는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상태로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전입을 갔다. 3대대를 떠나던 날 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은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곳이기도 했다. 4월의 어느 주말, 서울 성북구 최명숙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명숙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삼겹살을 끊어오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다. 압력밥솥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겼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문이 열리고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복을 입은 진우가 들어왔다. 옆에는 처음 보는 병사 한 명이 같이 있었다. 충성. 일병 이진우 정기 휴가 명 받았습니다. 충성. 일병 김민수. 진우 선임입니다. 같이 휴가 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양구에 있을 때의 그 죽어가던 눈빛은 사라지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옆에 온 선임병 역시 선한 인상이었다. 계룡대에서 진우를 살뜰히 챙겨주는 맞선임이라고 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왔구나. 어서 와라. 친구도 반갑다. 명숙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오늘 메뉴 뭐예요? 뭐긴 뭐냐? 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지. 지난번에 못 먹인 거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봐라. 거실에 상이 펴졌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비가 중앙에 놓였다. 두툼한 돼지고기와 묵은지가 어우러져 낸 붉은 국물. 지난 겨울 차가운 면회장 바닥에 쏟아졌던 그 찌개였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집안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김을 내뿜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진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겁고 맵고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맛.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갔다. 그것은 위로였다. 맛있니? 명숙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우가 코를 훌쩍이며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명숙은 벽에 걸린 자신의 현역 시절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독사 최명숙. 그녀는 이제 그 사진 속의 여자가 낯설지 않았다. 그 시절에 엄격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었으리라. 그녀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밥 잘 먹는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지 손주 한 명이 아니라 그 손주가 살아갈 세상의 정이었다. 밥상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양구의 산자락에도 계룡의 연병장에도 그리고 이곳 성북구의 작은 마당에도 완연한 봄이 와 있었다. 설이 내린 별은 이제 따뜻한 봄 햇살 속에 녹아들어 아이들의 앞길을 비추는 은은한 빛이 되었다.